2003년 4월 6일 새벽, 서울 삼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진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들. 오늘은 당시 경찰의 시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을 둘러본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곧장 피해자들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피해자 전우도 씨와 전다영 씨의 어머니 박 씨였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인 2002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남매가 사망할 경우 각각 2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보험의 수익자는 어머니 박 씨. 경찰은 이 사망보험과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남매 앞으로 총 4개의 보험을 가입한 어머니 박 씨는 한 달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만 6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채무에 시달리며 형편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 박 씨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더구나 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이 30%밖에 나오지 않는 상품이었으나 타인에 의해 사망한 사고 같은 경우 보험금의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100% 지급되고 특약금까지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가게 정리를 마친 후 집에 가니 딸만 깨어 있었고 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찜질방에 가서 잔다며 새벽 1시쯤 집을 나왔고 이후 택시를 타고 내연남 B씨가 있는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개 수사를 하며 택시 회사들을 대상으로 당시 어머니 박 씨를 태워준 택시 기사를 수소문했지만 정작 어떤 택시 기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리바이상 시간의 공백도 있었습니다. 1시에 집에 나와 내연남 B씨가 살고 있는 신월동까지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1시간 정도 더 걸려서 내연남 B씨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교통체증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어머니 박 씨는 이에 대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머니 박 씨에 대한 추궁을 이어가는 한편 사건 현장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어머니 박 씨의 단독 범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내연남 B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으로 의심했습니다. 이에 내연남 B씨까지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박 씨와 내연남 B씨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남매 앞으로 가입한 보험에 관련해서 어머니 박 씨는 보험 설계사의 끈질긴 권유로 가입했던 것이고 당시 수령자를 자신으로 한 건 역시 보험 설계사의 권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해당 보험 설계사를 불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보험 설계사는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보험을 권유하는 것이 직업적 특성이라며 당시 어머니 박 씨에게 보험을 권유한 건 역시 마찬가지 이유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수령자를 어머니 박 씨로 한 것은 남매에게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남매의 부모 중 한 명을 수령자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남매의 아버지 역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매의 어머니 박 씨를 수령자로 했던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남매의 어머니 박 씨가 아니라 보험 설계사가 납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 설계사는 당시 어머니 박 씨에게 돈이 부족한 상황인 줄은 알았지만 일단 가입부터 시키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듯 보험 설계사의 진술로만 보면 자신의 실적 때문에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상황.
결국 경찰은 보험과 살인사건 간에 뚜렷한 관련성을 찾지 못합니다. 이어 사건 당일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어머니 박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당시 통신 내역이나 기지국 위치 수사 결과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연남 B씨의 경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용의선상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경찰은 전호도 씨의 직장 동료 A씨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전호도 씨가 A씨의 회사 공금 횡령 사실과 복잡한 치정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동생 전다영 씨 또한 오빠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용의자로 지목된 A씨. 경찰은 회사 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각종 파일과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불에 탄 전호도 씨의 컴퓨터도 복원해 수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시 뚜렷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전씨 남매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수천만 원의 사채빚을 지고 있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합니다. 전씨 남매가 이 사채업자와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경찰은 오랫동안 전씨 남매가 사채를 갚지 못하자 이 사채업자가 전씨 남매가 사채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청부업자를 통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 남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채업자가 살인을 저지를 만한 실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동네 불량배들이 성폭행을 위해 집에 침입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고 여전히 수많은 의문 속에 쌓여있는 사건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이 품고 있는 몇몇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입니다. 당시 사망한 전다영 씨의 양손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근육이 이완되는데도 머리카락을 꽉 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전다영 씨가 필사적으로 쥐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손에 쥐고 있던 모발은 총 13가닥으로 오른손에 8가닥, 왼손에 5가닥이었습니다. 길이는 9에서 22cm 사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카락에 모근이 존재하지 않아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 목의 혈통의 동일성 여부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검사에서 전다영 씨의 손에서 채취한 머리카락과 어머니 박씨 그리고 전씨 남매의 머리카락은 동일 모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주인이 어머니 박씨 쪽으로 유전되어 온 특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잠시라도 있었던 모계혈통의 인물은 어머니 박씨와 전씨 남매뿐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주인은 어머니 박씨이거나 박씨의 자녀들인 남매들 중 하나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이 머리카락이 어머니 박씨의 머리카락이라면 어머니 박씨가 범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머리카락이 전다영 씨 자신의 머리카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칼에 찔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전다영 씨의 몸에 저항은이 없었던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행 당시 전다영 씨가 어머니 박 씨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정도로 저항을 했다면 전다영 씨의 몸에는 저항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다영 씨의 몸에는 전혀 저항이 없었죠. 그렇다고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고 보기에도 이상한 점은 존재합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사망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에 찔린 것과 같은 물리적 고통이 심각할 때 사람은 보통 고통이 발생하는 부위를 부여잡는다고 합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잡는 경우는 보통 정신적 고통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법의학자는 왼쪽 어깨 뒤쪽을 찔린 상황에서 팔을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팔을 들지 않고 팔꿈치를 굽히는 정도만으로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것이 가능하며 물리적 고통에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예외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과연 전다영 씨가 힘껏 움켜쥔 머리카락은 누구의 머리카락일까요? 다음 의문점은 전다영 씨와 약혼남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전날인 4월 5일 오후 전다영 씨와 김 씨는 양측 가족과 함께 상견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은 전다영 씨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이들의 관계에 대한 묘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애인이 능력도 없으면서 청혼을 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친구도 6개월밖에 안 만난 김 씨가 자꾸 결혼을 요구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 치정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던 것일까요? 어쩌면 전다영 씨에게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관계가 범행과 무언가 관련이 있을까요? 세 번째 의문은 어머니 박 씨의 또 다른 내연남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 박 씨에게 내연남 B 씨 외에도 또 다른 내연남이 존재했습니다. 택시기사였던 그는 당시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박 씨의 지인이나 남매의 지인들 사이에서는 어머니 박 씨가 사건 이후 받은 보험금으로 그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거나 차량을 선물해줬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떼면 다 나온다며 아파트를 받은 것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어머니 박 씨가 그랜저 SG 중고 차량을 사서 자신에게 주기는 했지만 몇 개월 타다가 박 씨가 짐을 싣기에 용이한 차량으로 바꾸라고 해서 갤로퍼로 바꿨고 이후 박 씨가 구술하고 그 대가로 무당에게 갤로퍼 차량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차량이 사실상 박 씨의 것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건 당시 강릉에서 거주를 했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9월에야 서울로 거주지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박 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자신의 누나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진술은 그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의 주장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마지막 의문점은 범행을 한 날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의문과 함께 생각해볼 것은 범행 목표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범행은 철저히 살인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목표로 한 범행일까요? 원래 이 집에는 어머니 박 씨와 전 씨 남매 이렇게 3명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약혼자 김 씨가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크게 4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박 씨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을 범행 목표로 삼았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면식범이라는 가정하에 범인은 평소 전 씨 남매와 어머니 박 씨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 달리 어머니 박 씨가 집에 없었고 약혼자 김 씨가 있던 상황. 범인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긴 것인데 흉기를 가져가지 않았던 범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날 범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범행을 실행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다음 가능성은 전 씨 남매 중 어느 한 명이나 혹은 남매 둘 다를 목표로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체구를 가진 약혼자 김 씨가 집에 있는 상황에 범행을 실행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남매를 목표로 한 범행이라면 다른 날에도 충분히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범인으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았던 어머니 박 씨가 정말 범인이라면 더더욱 기회를 엿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박 씨 입장에서 보험금과 전혀 상관이 없고 범행에 방해가 되는 약혼자 김 씨가 집에 있는 날 범행을 가하려고 했을까요? 어머니 박 씨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남매를 노리려는 범행이었다면 굳이 왜 범행의 성공성을 낮추는 위험을 감수했던 것일까요? 또 다른 가능성은 약혼자 김 씨를 목표로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김 씨를 노린 범행인데 굳이 전 씨 남매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결국 남는 가능성은 마침 집에 있던 3사람을 노렸거나 약혼자 김 씨와 남매 중 1명을 노렸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남매 중 1명은 아무래도 연인 사이인 전다영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사람에게 공통된 접점이 딱히 없으므로 전다영 씨와 약혼자 김 씨의 관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인물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를 목표로 삼아 범행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대체 왜 이날 범행을 가했던 것일까요? 어느새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좀처럼 그 진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까요?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당시 전 씨 남매는 4살 된 강아지 시추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집 밖으로 나간 시추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찾은 경찰은 이 시추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추를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시추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살인이 발생한 장소에서만 맴도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동물 언어 번역기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몇몇 용의자들을 상대로 시추와 대질 신문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동물 언어 번역기는 개가 짖는 소리에 따라 30여 가지의 의사표시를 분별해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당시 시추가 보인 반응은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몰라줘서 안타까워요 등의 수사와 관련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시추는 오히려 용의자들에게는 꼬리를 흔들어대면서 경찰에게는 마구 지저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시추의 진행이 낮아 기억이 3, 4일 이상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일원으로 감정을 갖고 있는 애완동물의 행태와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용 중인 수사기법이라며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일종의 해프닝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병적으로 돈에 집착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눈만 마주쳤다 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던 박씨. 계약서까지 위조해 사채를 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매의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남매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으며 여기저기 돈을 빌린 뒤 갑자기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돈에 쪼들려 살던 박씨가 사건 발생 약 1년이 지난 2004년 5월 음식 체인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매들이 사망하면서 받은 보험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고 현재 어머니 박씨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가족들과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발길이 끊긴 지 오래.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경찰은 범인이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고 가연성 소재를 찾아 불을 붙였고 옷장과 침대를 이용해 불이 번지도록 유도했다는 점으로 밀어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고 동일수법 전과자들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절제된 형태의 공격, 그리고 교묘한 수법의 화재. 정말 이번 범행은 전문가의 소행일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